저희가 주제를 좀 바꿔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벌써 올해 들어서도 지금 5번째 교육인 것 같습니다. 음, 사실 맨 처음 위기 탈출 전략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마케팅, SNS 마케팅에 대해서도 했었고,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분들이 알아야 되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교육도 했었고, 그다음에 그 공인중개사로 활동하면서 여러분들이 알면 도움이 되는 창업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계속 공인중개사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주제를 선택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는 새로운 주제를 만들지 않고 여러분들 중에 아마 맨 처음에 그 지금 그 이 교육을 그 뭐 들었던 분들은 뭐 아마 오늘 오시지 않으셨을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맨 처음 진행했던 공인중개사 위기탈출 전략이라고 하는 주제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께 오늘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한 4가지 정도 주제를 하고 있는데 뭐 앞으로 한두 가지 정도 주제가 더 추가가 될 수는 있고요. 다만 이제 그걸 계속해서 새로운 주제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그동안 했던 교육들도 여러분들에게 꽤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교육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새로운 주제를 만들어내기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맨 처음 저희가 진행했던 위기탈출 전략이라고 하는 주제를 오늘 다시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제목이 똑같기 때문에 그때 교육을 들으셨던 분들은 오늘 참석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제는 사실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지금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뭐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특별히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다른 업종에 비해서도 훨씬 더 힘들다고 알고들 있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서 부동산 중개업 쪽에 계시는 뭐 어떤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 프랜차이즈 회사 대표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거를 잠깐 본 일이 있었어요. 오늘 아까 낮에. 근데 조금, 그 통계 자료인데 그 자체에서 좀 요즘 상황을 좀 느낄 수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도전하는 분들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대략 봤지만, 작년까지는 한, 예를 들어 1차, 2차를 합해가지고 28만 명 정도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에 신청을 했다면, 올해는 21만 명 정도인가요? 21만 명인지 2만 명인지, 이렇게 상당히 많은 숫자가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의 분위기들을 반영하고 있지 않나. 사실 뭐 여전히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증이 관심도 많고 인기가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요즘 많이들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그만큼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도전하는 분들도 몇만 명 단위로 줄었다라는 이야기를 실제 페이스북에서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일단 그것만 보더라도 요즘 얼마나 부동산 중개업이 위기 상황인지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위기 탈출 전략은 뭐 꼭 그거와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맨 처음부터 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그 예전에부터 저희가 좀 교육을 했던 내용들이 있는데요. 일단 그런 내용을 일단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는지 제가 일단 생각하는 몇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으로 가질 겁니다. 자, 사실 제가 이전에도 공인중개사 성공전략 세미나라고 하는 교육을 한 20회 정도를 했더라고요. 숫자를 제가 정확하게 세지는 않았었는데 몇 년 전 얘기니까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육들을 했는지를 쭉 세봤더니 올해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그 교육 이후에도 예전부터 한 20회 정도의 교육들을 했었더라고요. 그때도 이제 아마 비슷한 이야기들을 했을 텐데 사실은 그것보다 어찌 보면 저희가 좀 더 방점을 찍고 있는 거는 부동산 중개업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선진화될 수 있는가? 부동산 중개업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체계화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런 얘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체계적인 경영을 뭐든 해야 된다. 뭐 음식점도
체계적인 경영을 해야 되고, 부동산 중개업도 체계적인 경영을 해야 되고, 요즘 뭐 병원들도 체계적인 경영을 해야 되고, 뭐 대부분의 자영업에도 이제 그런 체계적인 경영이라고 하는 주제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이 주인공인 부동산 중개업체도 사실은 체계적인 경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쯤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듣고 계셨을 거고 여러분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떻게 하는 것이 체계적인 경영인가에 대해서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 오늘은 그 이야기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몇 가지를 이야기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실천해보고 어떤 방식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을 하게 되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더 체계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부동산 중개회사를 체계적으로 경영하게 되면 적어도 지금의 위기 상황을 좀 더 쉽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시장을 바꿀 수는 없어요. 개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시장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부동산 중개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 상황이 전반적으로 시장이 나아질 상황에 대해서는 얼마나 빨리 올지 그거는 사실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늦어질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영원히 안 올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뭐 예를 들면 생각보다 빠르게 그런 그 지금보다 나은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지만 그거는 저는 지금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이 돼요. 오히려 실제로 전문가들마다 너무나 의견들이 달라서 예를 들면 경기가 조금 지나면 좋아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경제학자 중에는 거의 뭐 지금 퍼펙트 스톰 직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 중에 어떤 상황이 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시장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처럼 계속 힘들어야만 되는 거냐 이건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될 거라는 겁니다. 공인중개사를 그만둘 게 아니라면 시장이 큰 변화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뭔가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제가 오늘 세계적인 경영이라는 이름으로 일단 했고요. 일단 이제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을 언급하는지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가끔씩 기업형 부동산 중개회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기업형 부동산 중개회사. 여러분이 부동산 중개회사를 운영하는 것이죠. 뭐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든 중개법인을 운영하든 중개법인은 부동산 중개회사고 개인 사무실은 중개회사가 아닙니까? 그건 아닐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규모가 크게 운영하든 규모가 작게 운영하든 일단 여러분들은 부동산 중개회사를 운영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부동산 중개회사는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회사는 자영업 거기에 수식어를 하나 더 붙인다면 영세 자영업에 속하는 부동산 중개업이 대다수라는 얘기를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에도 큰 부동산 중개법인들이 있죠. 좀 더 상대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부동산 중개법인들이 있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영세한 자영업에 속하는 부동산 중개회사들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체계적인 경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인데 저는 여러분들께 그런 규모에 관계없이 그런 부동산 중개회사를 좀 더 기업형으로 해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기업형 부동산 중개회사라는 용어를 가끔씩 쓰는데요. 여러분 이 용어를 제가 쓰는 배경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한 20여 년 동안 하고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제가 창업경영신문 대표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부분도 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여러분들을 초대할 때는 국세일보에서 초대를 했다라고 들은 분도 계시는데 국세일보에서 이 세미나를 한다고 했는데 왜 창업경영신문 대표가 나오느냐. 여러분 창업경영신문하고 국세일보는 같은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산업경영신문을 운영하고 국세일보를 운영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국세일보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2000년도부터 제가 이 회사를 만들었던 해가 2000년 8월 달인데요. 2000년부터 지금까지 한 25년, 횟수로 25년째죠. 이 기간 동안 저희 회사에서
가장 주력으로 삼았던 사업 하나가 있는데 그게 어떤 사업이냐면 기업형 회계사무소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자, 기업형 회계사무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들이 보통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한다고 하고 그 세무회계사무소가 이제 법인화되는 것들이 뭐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일 겁니다. 자, 이런 전통적인 세무회계사무소들이 있는데 이런 세무회계사무소를 저희는 기업형으로 운영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20년 전부터 주장을 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주장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 세무회계사무소도 여러분하고 비슷할 수 있거든요. 세무사나 회계사들이 뭐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을 거대한 규모로 운영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세무회계사무소는 뭐 직원이 적으면 한두 명에서부터 뭐 많아봤자 한 1,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일반적이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삼일회계법인이라든지 뭐 세무법인들 중에도 뭐 매출이 몇십억 또는 뭐 100억, 200억 하는 그런 세무법인은 개수로는 매우 희귀하고요. 대부분은 어찌 보면 다 영세 자영업처럼 돌아가고 있죠. 이제 여기는 이제 물론 영세라는 표현이 어울리진 않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영업 개념으로 세무회계사무소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2000년에 사실 이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세무사나 회계사들이 어차피 앞으로 매년 그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형 회계사무소라는 형태의 어찌 보면 전통적인 세무회계사무소를 극복해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저는 그 사업을 2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지금도 저희는 그 사업이 꽤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이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저희가 어찌 보면 부동산 중개 회사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요즘은 이제 저희가 기업형 부동산 중개 회사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은 저희가 어떤 주장을 하건 간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부동산 중개 회사와는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좀 더 다른 방식으로 부동산 중개회사를 해나가면 좋겠다. 그걸 저희는 기업형 부동산 중개회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어찌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모두가 부동산 중개회사를 기업형으로 운영하셔야 된다.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셔야 된다. 그래야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특별한 개념 하나를 소개하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어떤 말을 쓰려고 하냐면, 임차인 관리라는 용어를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임차인 관리, 어찌 보면 여러분, 임차인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에게 매우 익숙한 단어이고요. 그 임차인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게, 그게 무슨 새로운 개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일단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임차인 관리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강조하는 임차인 관리라는 개념을 가볍게 소개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체계적인 부동산 중개 회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임대관리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임대관리. 실제로 지금 부동산 중개업의 한 그 회사가 임대관리를 내세워서 여러분들이 임대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솔루션 또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당연히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뭐 꽤 많은 회원 수를 가지고 있는 회사죠. 저는 오늘 그 회사를 평가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그 회사가 좋은 평가를 받든 뭐 그렇지 않든 간에 중요한 건 그 회사의 노력은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 중개만 가지고 수입을 창출하고 있었다면 전통적으로 그 임대 관리를 강조하는 회사에서는 수익의 범위를 좀 넓혀보자. 그래서 부동산 중개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수익 모델뿐만이 아니라 임대 관리라고 하는 영역에서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꽤 오래 전부터 강조해 왔고, 여러분들에게 선보여 왔고, 서비스를. 이제 꽤 많은 분들이 그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때 어쨌든 쓰는 용어는 임대 관리라는 용어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임차인 관리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임대 관리와 임차인 관리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이 부분도 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시작돼서 이제 뭐 끝나가는 중이라고 완전히 뭐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도 코로나 또 한번 뭐 지금 그 급격히 늘고 있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로나가 발발하기 전에, 사실 직전에 저희 회사에서 어떤 사업을 같이 하고 있었냐면 비즈니스 센터라고 하는 사업을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창업경영신문의 본사가 직접 비즈니스 센터를 직접 운영하면서 거기에 이제 뭐 여러 회사들을 입주시켜서 저희가 그 회사들을 지원하는 그런 비즈니스 센터 사업을 저희가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는 코로나 직전에 그 사업을 접었거든요. 중단을 시켰습니다. 자, 어쨌든 근데 제가 그 비즈니스 센터를 운영하면서 느꼈던 걸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센터라는 개념 여러분도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런데 이 비즈니스 센터라고 하는 걸 크게 제가 둘로 나눠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단순한 비즈니스 센터, 이런 거죠. 큰 공간을 하나 빌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공간을 쪼개죠. 쪼개가지고 어찌 보면 작은 사무실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소규모의 기업들이 입주해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사업. 뭐, 가장 규모가 작은 회사 하면 이제 소호 비즈니스 뭐 이런 것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찌 보면 공간을 임대해주는 임대업의 한 일환으로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넓은 공간을 빌려서 쪼개가지고 좁은 공간을 단가로 따지면 좀 더 비싸게 빌려주는 사업이니까 어찌 보면 부동산 임대 사업의 뭐 어떤 한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전통적인 비즈니스 센터냐? 그렇진 않습니다. 어찌 보면 비즈니스 센터의 가장 후진적인 케이스죠. 진짜로 그러면 선진적인, 어찌 보면 제대로 된 비즈니스 센터는 어떤 회사들이냐면 이런 겁니다. 저희 회사 같으면 예를 들어서 서울 프랜차이즈 센터라는 이름으로 비즈니스 센터를 운영했는데 저희의 목표는 이거였죠. 서울 프랜차이즈 센터라고 하는 비즈니스 공간에 프랜차이즈 본사들 또는 지방에 있는 프랜차이즈의 서울 수도권의 지점들을 입점을 시키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 공간에 여러 개의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입점하는 케이스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 회사는 프랜차이즈 본사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공간에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여럿이 입주시킨 다음에 단지 공간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좀 더 제대로 전개할 수 있게끔 저희 회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도와준다고 한다면 당연히 다른 외부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회사와 서울 프랜차이즈 센터라고 하는 공간에 들어와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회사들은 분명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회사가 프랜차이즈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사실 전통적인 비즈니스 센터는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공간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사업을 좀 더 잘할 수 있게끔 경영 지원 조직을 갖춰 놓고 그 입주한 업체들을 체계적으로 도와주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여러분 창업보육센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 창업보육센터가 얼마나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창업보육센터를 육성하려고 했던 게 뭐 대학 같은 데다가 창업보육센터를 육성하려고 했던 게 그런 이유 아닙니까? 스타트업들을 한 공간에 모아서 좀 더 스타트업들이 직접 전문가를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창업보육센터에 전문가 조직을 만들어서 그 스타트업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해보자. 이게 어찌 보면 창업보육센터의 컨셉인데 사실 비즈니스 센터가 바로 전통적인 비즈니스 센터는 그런 목적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자, 저희는 일단 잘했든 못했든 서울 프랜차이즈 센터라는 이름으로 그런 비즈니스 센터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코로나 직전까지. 자,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하고 관련된 거에 대한 어찌 보면 힌트를 얻었다고 할까요?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할까요? 여러분, 제가 비즈니스 센터로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을 건물주라는 개념으로 한번 제가 그 이야기의 배경을 바꿔볼게요. 비즈니스 센터를 하나의 건물주 개념으로 비즈니스 센터를 운영하는 분이 건물주라고 하는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한다면 부동산 자산을 확보를 해서 빈 공간을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직접 활용을 하지만 직접 활용하지 않을 것들은 소위 다른 사람들한테 대신 쓰라고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이걸 이제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부동산 자산을 활용하는 방법은 이 두 가지가 있다고요. 내가 직접 활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그래서 두 번째는 부동산 임대 사업이라고 하고 첫 번째 거는 어찌 보면 직접 활용하는 거니까 그 뭐랄까요? 그냥 그 직접 활용하는 개념이죠. 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이 비즈니스 센터를 운영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내 건물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을 단지 공간을 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춰서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면 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사실은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가끔씩 쓰는 표현인데, 제가 창업경제신문 대표거든요. 그런데 제가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치자고요. 그리고 그 건물에 음식점이 예를 들면 한 10개 정도가 입주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일반적인 임대사업자라면 그냥 10개의 음식점에 공간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10개의 음식점에 공간을 빌려주고 그냥 월세만 잘 받으면 된단 말이죠. 전통적인 임대사업은.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 건물의 주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저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자영업자를 도와줄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 공간을 음식점에 빌려주기만 할 게 아니라 저는 음식점을 경영이라는 관점에서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되니 10개의 음식점, 내 건물에 입주해 있는 10개의 음식점을 제가 체계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면 사실은 제 건물에서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공간을 빌린 거 이상의 뭔가 프리미엄을 갖게 된다. 왜냐하면 저에게 경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제가 예를 들면 마케팅 전문가니까 예를 들면 공동 마케팅이라는 걸 전개한다. 이 한 건물에 음식점 10개가 있는데 이 10개의 음식점이 제가 세밀하게 기획한 공동 마케팅 프로그램에 의해서 실제로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마케팅을 함께 전개하게 되었다. 그게 저의 어찌 보면 역할이었다. 제가 제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공동 마케팅이 가능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전통적인 임대사업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전통적인 임대사업은 자산을 빌려주는 개념인데 저는요, 지금 이 공간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사업을 하게 하는 것까지는 똑같지만 사업을 더 잘할 수 있게끔 마케팅이나 경영을 지원해주는 역할까지 하는 개념이잖아요. 자, 이런 임대사업을 그래서 강조한 거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차인 관리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자, 제가 제 건물에 입주해 있는 10개의 임차인 음식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도와주면 이분들은 개인의 능력으로만 음식점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저의 역량까지를 가지고 음식점을 운영하게 되니 다른 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체계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당연히 음식점은 장사가 더 잘 될 테고요. 음식점이 장사가 잘 된다라는 건 예를 들면 제 건물 입장에서 보면 공실이 적거나 없어지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곳은 서로 들어오려고 할 테니까요. 거기다가 제가 예를 들면 어차피 장사가 잘 되는 음식점들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월세를 좀 올리기도 훨씬 쉬울 겁니다. 여러분, 임대사업자가 월세를 올리게 되면 결국 이게 임대 수익이 커지는 거잖아요. 임대 수익이 커짐으로 자연스럽게 건물의 자산 가치가 상승한다. 이거 여러분 상식 아닙니까? 그쵸? 한 달에 1,000만 원의 월세가 들어오던 건물과 한 달에 2천만 원의 월세가 들어오는 건물이 자산 가치가 2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임차인 관리라고 하는 개념을 어찌 보면 부동산 투자 또는 부동산 임대 사업이라고 하는 개념에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저희는 임차인 관리라는 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더욱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지금까지는 부동산 투자하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부동산을 활용할 일이 있어서 직접 부동산을 확보해서 직접 활용하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예를 들면 부동산 자산을 확보해서 누군가에게 임대를 해주고 거기서 월세를 받거나 이걸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부동산 가치가 어떤 좋은 일이 있거나 뭐 개발이 된다거나 해서 자산 가치가 오르면 그에 대한 차익을 발생시켜서 부동산 투자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방식들이 그동안 부동산 투자 또는 부동산 임대 사업으로서 사실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이었단 말이죠. 여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임차인 관리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서 실제로 전통적인 방법뿐만이 아니라 내가 내 자산에서 활동하는 소위 사업을 하는 그분들이 훨씬 더 체계적으로 어찌 보면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비즈니스 센터처럼 제가 체계적으로 도와주게 되면 이분들이 사업을 훨씬 더 잘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내 건물에 대해서 가치가 높아질 것이고, 임대 수입이 커질 것이고, 그래서 결국 자산 가치도 증가하게 될 거다. 이런 방법을 저는 앞으로 부동산 투자 또는 임대 사업 개념에 좀 적극적으로 접목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실은 그 개념을 저희가 연구하게 된 거는 창업경영신문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나니까 어찌 보면 그 개념이 하나 도출이 되냐면, 여러분, 저희는 창업경영신문을 이제 한 20년 넘게 20년 동안 했으니까, 사실은 이제 뭐 컨설턴트도 육성을 해왔고, 컨설턴트에 대한 교육도 하고 막 이렇게 실제 저희가 컨설팅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지만, 실제로 이제 컨설턴트를 육성하는 쪽에도 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예전 같으면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컨설팅 능력이 있어야 되나요? 여러분, 부동산 임대 사업은 컨설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은 그냥 돈이 있어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그 투자한 부동산에 임차인을 끌어들여서, 예를 들면 임대 수익을 발생시키면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는 그런 임대 사업자들이 컨설팅 능력이 있다면, 즉 임차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고 하면 사실상 부동산 자산 가치를 훨씬 더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저희는 이제 어찌 보면 컨설턴트를 이렇게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컨설팅 역량을 좀 키워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가 되게 많이 강조하는 건데요. 여러분, 제가 화면 하나를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임차인 관리라는 용어를 썼는데, 저희가 이제 이 임차인 관리라는 용어를 훨씬 더 공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별도로 만든 홈페이지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임대사업자 사관학교라는 홈페이지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야말로 임대사업의 어찌 보면 방법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그런 방식으로 임대 사업을 해나갈 수 있게 한다면, 그동안 전통적인 임대사업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나은 어찌 보면 사업을 전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는 이런 거를 이제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임대사업자 사관학교라고 하는 교육과정을 만들고, 이런 어찌 보면 그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앞으로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 또는 현재 임대사업을 하실 분들, 이분들에게 이런 개념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전파하려고 애쓰고 있는 중이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제가 홈페이지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저희는 이제 이걸 미니 홈페이지라고 하는데, 실제로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홈페이지를 하나쯤 가지고, 예를 들면 자기 임대 사업에 도움이 되는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까지도 저희가 그 준비를 했고 또 전개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제 이런 이유가 아니고요. 실제로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위기탈출 전략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실제로 이제 이렇게 임차인 관리라는 개념 하나도 어찌 보면 그동안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는데, 이런 개념을 공식적으로 임대사업 또는 부동산 투자 개념에 접목을 한다면, 사실은 부동산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전략이 하나 더 생긴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임차인들의 경영을 도와서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별로 안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내 임차인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도와주면 어찌 보면 그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나의 부동산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고, 앞으로 그런 방식의 부동산 투자 또는 임대 사업들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야말로 임대사업자들을 앞으로 많이 상대하고, 여러분이야말로 앞으로 임대사업자들을 도와줘야 될 역할이고, 누군가가 임대사업을 하려면 공인중개사를 만나서 어찌 보면 좋은 자산을 확보하는 데서부터 임대사업이 출발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연구들이 어찌 보면 여러분이 먼저 하셨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임대사업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게 되면, 사실 여러분이 임대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경영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수입이 더 증가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어찌 보면 공인중개사에 어찌 보면 공인중개사가 연구해 봐야 될 분야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만약에 여러분 수많은 공인중개사, 예를 들면 지금 공인중개사 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한 10만 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들 알려져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수많은 공인중개사들 중에 어떤 분이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임차인 관리나 이런 개념들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서 예를 들면 적어도 내 고객, 공인중개사인 내 고객의 예를 들면 고객인 임대사업자들을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고 하면 그 공인중개사는 분명히 충분히 차별화됐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공인중개사는 분명히 다른 공인중개사에 비해서 더 큰 수익을 내고 있을 게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게 어찌 보면 여러분들도 연구해 나가야 될 분야고 저도 지금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분야고요. 여러분, 저는 요즘 아주 많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임대사업을 하려면 예전처럼 그냥 부동산을 확보해서 누군가에게 빌려주고 월세를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부동산을 확보할 때부터 부동산 자산을 확보할 때부터 이 자산을 내가 확보하면 어떤 용도로 썼을 때 가장 이 부동산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연구해서 그런 게 확정이 되었을 때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렇게 해서 취득한 부동산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그 안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그 안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이 그 사업을 체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역할까지 할 수 있다면 사실은요, 여러분, 부동산 임대사업은 부동산 임대사업대로 발전하고 그 안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자영업 그 자체로도 발전하게 될 거고요. 그 전반적인 상황을 도와주는 여러분도 훨씬 더 선진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찌 보면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고민해야 될 이슈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해왔던 방법으로 그대로 부동산 중개업을 할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방법들을 도입을 해서 어떻게 하면 부동산 중개회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할 것인가에 관한 연구들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오늘 저는 일단 여러분에게 저는 임대사업자 사관학교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고 또 저희가 임대사업자 사관학교라는 이름으로 무료 교육을 이미 시행을 했고 앞으로도 시행을 해나갈 건데 이건 제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도 그런 노력들이 결국은 여러분을 차별화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더욱 경쟁력 있게 만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노력의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일단은 저희가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그 왜 창업경영신문은 그런 노력을 하느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중에 알고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미 부동산 관련된 서비스를 론칭을 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무사나 회계사를 대상으로 해서 20년 넘게 일을 해왔는데, 그 노하우를 저희가 공인중개사들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는 부동산 중개업을 기업형으로 한번 운영해보자라고 해서 여러분 이름을 제가 그 공개를 하면 뭐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라고 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론칭을 했죠. 올해 들어서 저희가 지금 이제 벌써 우리 고객들이 있기도 하고요. 다만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초대한 건 아니니까 단지 저희가 그런 배경에서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저는 오늘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의 차별화 전략,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체계적으로 경영을 해서 이런 위기 상황을 좀 더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뭐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근데 공인중개사가 아니지만 저도 최근에 부동산 관련 자격증을 하나 취득을 했어요. 여러분과 같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아니고요. 저는 이제 CRS라고 하는 그 영어로 약자로 보면 Certified Residential Specialist라고 해서 이 CRS라고 하는 자격이 미국에 있는 부동산 자격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국내에서도 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고, 이제 어떤 특정한 교육을 받고 시험을 치르고 합격하는 건데, 제가 이제 어찌 보면 올 초에 이 자격을 취득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경쟁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과 똑같이 공인중개사로 활동하기 위해서 CRS 자격증을 딴 건 아니고, 사실은 이제 CRS 자격증이 미국에서는 그렇게 알려져 있다고 그래요. 수많은 미국에도 이제 공인중개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공인중개사들 중에 CRS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자격증이 없는 분들보다 뭐 소득이 한 두세 배 정도가 평균적으로 높답니다. 그만큼 어찌 보면 좀 더 일을 잘하고 있는 분들의 뭐 상징적인 자격증으로 알려져 있다고 해서, 저는 이제 어찌 보면 제가 부동산 관련된 사업도 시작을 했고 해서, 미국에서는 부동산 중개를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교육들을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하는지를 이제 저는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CRS 자격증이라는 걸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 이걸 이제 뭐 리맥스하고 관련된 어떤 그 협회가 있거든요. 부동산 관련 협회가 있는데, 그 협회에서 이제 이 자격증을, 미국에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그 교육을 들으면서 어찌 보면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전문 교육을 받아본 겁니다. 근데 여러분, 되게 재미난 걸 발견하게 됐어요. 이 CRS라고 하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받은 교육들이 주로 어떤 교육이었냐면, 공인중개사로서 영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업무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주를 이뤘고요. 특히나 여러분, 전속중개라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뭐 직접 활용하는 분도 계시고, 예를 들면 뭐 알고는 있지만 전속중개 그거 쉽지 않은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현실적으로는 활용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건데, 실제로 제가 CRS 교육을 받으면서 전속중개에 대한 개념이 워낙 중요하게 다뤄진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어찌 보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속 중개를 확보하는 게 훨씬 유리한데, 전속 중개를 아무한테나 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속 중개를 따면 분명히 유리한 입지에 들어가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전속 중개를 더 많이 유치할 것인가? 고객에게 어떻게 하면 전속 중개를 더 많이 확보할 것인가? 이러려면 전략도 있어야 되고, 어찌 보면 그분들에게 신뢰도 줘야 되고, 그런 신뢰를 구축을 했을 때 비로소 전속 중개를 딸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에서 어찌 보면 전속 중개를 확보하기 위한 전반적인 전략들을 교육하는 거더라고요. 모든 영업 전략, 모든 마케팅 전략이 거기에 포인트가 맞춰져서 교육이 진행된다라는 걸 알게 됐죠. 여러분, 저도 당연히 처음인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미국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한다라고 하는 거는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특정 자격증 교육이 거의 영업과 마케팅과 예를 들면 전속 중개를 받기 위한 전반적인 전략에 포커스가 맞춰질 거라고는 사실은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교육을 받고 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집중되더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교육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리맥스, 여러분 리맥스라는 회사는 알고 계시잖아요. 어쨌든 우리나라 부동산 프랜차이즈 중에 미국에서 들어와 있는, 어찌 보면 선진국 시스템, 부동산으로 따지면 선진국 시스템으로 들어와서 어찌 보면 가장 규모가 큰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미국에서 들어온 부동산 프랜차이즈 중에는 규모가 가장 크고, 어찌 보면 상당히 안정화된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리맥스에서는 지금도 계속 전속 중개를 강조하거든요. 여러분. 물론 한국 리맥스가 모든 중개 업무를 전속 중개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여러분에 비해서 전속 중개의 중요성을 훨씬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분 중에도 리맥스와 뭐 연을 맺었던 분들도 계실 거고, 여기 아마 리맥스에서 와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뭐 그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선진국형 어찌 보면 그 부동산 프랜차이즈인 리맥스 같은 곳에서 전속 중개를 지금도 여전히 강조하는 이유는,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한국에서도 그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똑같은 공인중개사들이 활동하는데 전속 중개의 비중이 훨씬 높은 친구들이 전속 중개 비중이 낮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수입도 늘고, 예를 들면 훨씬 거래도 많이 일으키더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속 중개가 그만큼 중요하구나. 그런데 이 전속 중개는
맘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에 따르는 어찌 보면 영업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신뢰도 갖춰야 되고, 그래서 고객을 어찌 보면 고객에게 확실한 믿음을 줬을 때 전속 중개를 맡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전히 가장 강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저는요, 여러분,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들,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업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공인중개사 시장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세자영업, 어찌 보면 영세자영업 40만 명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그 40만 명 중에 10만 명 정도만 어찌 보면 영업 이 시장에 뛰어들어와 있고요. 아직도 30만 명은 어찌 보면 이 자격증을 활용하지 않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올해도 부동산 중개사 시험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2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격증에 도전을 해서 어렵게 자격증을 취득을 해도 어찌 보면 그 자격증으로 잘 먹고 잘 산다는 소리를 듣는 분들은 많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영세 자영업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느냐? 저는 완전히 미국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우리만의 방식을 고집해서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고유의 특성도 분명히 있지만 그 특성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되 미국식의 어찌 보면 부동산 프랜차이즈 사실 제가 미국식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건 미국식이 아니죠. 어찌 보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까운 그런 방식이 적극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이게 가능한 건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굳이 여기서 한국형 부동산과 미국형 부동산이라고 설명을 한다면 적어도 한국형 부동산과 미국형 부동산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야 여러분이 변화를 하더라도 변화를 할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위기탈출 전략이라는 거잖아요. 공인중개사 위기탈출 전략. 차이점을 알아야 변화를 줄 거 아닙니까? 그래야 위기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지금보다는 선진화된 부동산 중개 회사를 여러분이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방법들을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걸 완벽하게 바꿀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바꿔보자. 이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 교육을 진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발표 자료 잠깐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발표 자료를 좀 준비를 했지만 여러분에게 집중적으로 이 내용만 가지고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한번 그 중요한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표현할 건데,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런 주제로 오늘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위기 탈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그냥 어차피 페이지를 넘어가면서 잠깐 가볍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림은 이런 겁니다. 여러 명의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업체가 있다면 그 중에 예를 들면 다 똑같이 고객들을 나눠 먹는 게 아니라 좀 더 차별화된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그림으로 따진다면 빨간색 F 부동산만 지금 색깔이 좀 다르죠. 나머지 A, B, C, D, E는 색깔이 똑같잖아요. 이거를 제가 굳이 F 부동산이 좀 더 차별화됐고 나머지 A, B, C, D, E 부동산은 다 그게 그거다. 비슷비슷하다라고 본다면 뭔가 차별화된 부동산이 결국은 고객의 선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이렇게 노란색 그 바탕으로 뭐라고 썼냐면 우리의 목표는 색깔을 다르게 해서 고객의 선택을 받는 것이다. 이것을 좀 다른 표현을 하면 차별화를 통해서 고객을 선택해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이걸 보통 이제 차별화 전략이라는 표현을 쓰겠죠. 여러분 수많은 공인중개사가 있어도 경쟁이 아무리 치열해도 여러분이 다른 공인중개사들과 일하는 방식이 다르고 고객을 상대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러면 여러분이 훨씬 쉽게 고객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당연히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다.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한 것인가를 한번 알아보자라고 하는 게 오늘 교육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하려고 했던 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중개사의 성공 전략이라고 해놨고요. 부동산 중개회사의 성공 변수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저는 제목을 제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성공 함수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중개회사의 성공 전략, 성공 변수, 성공 함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지금 부동산 중개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부동산 중개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성공에 좀 더 지대한 영향을 주고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잘하면 좀 더 성공을 쉽게 하고 여러분이 뭘 못하면 매출이 확 떨어지고 여러분이 뭘 잘하면 매출이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성공함수라는 개념, 성공 전략이라는 개념, 성공 변수라는 개념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화면에 정리해 드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fx equal a1 x1 플러스 a2 x2 해가지고 점점점 해가지고 an xn 플러스 k 이렇게 마치 여러분 수학 시간에 그 수식처럼 제가 써놨죠. 여러분 보통 이걸 이제 fx를 여기를 함수값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함수니까 그죠? 함수니까 fx는 그냥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성공이라고 해도 좋지만 여러분의 그냥 매출액 또는 여러분의 수입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의 수입이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어떻게 하면 쉽게 증가할 수 있을까? 거기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x1, x2, x3 등등등 해서 여러 가지의 변수들이 있을 거다. 이 변수를 뭐라고 합니까? 성공 변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함수를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x2라고 하는 함수를 내가 제대로 관리를 하면 수입이 쉽게 증가할 것이다. x3라고 하는 함수가 매우 중요한 변수라면 이 x3라고 하는 변수를 내가 어떻게 제대로 통제하면, 제대로 관리하면 fx인 수입이 또는 매출이 얼마나 잘 증가할 것인가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뭘 잘해야 돈을 많이 벌게 될 거냐? 여러분이 뭘 신경 써야 돈을 더 잘 벌 거냐? 여러분이 뭘 잘해야 여러분이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회사가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거냐? 그 변수들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무엇을 잘해야? 무엇을 잘해야? 여러분, 그냥 우리 전통적인 부동산 중개회사, 여러분 잘 나가는 부동산 중개회사들 말고요. 잘 나가는 부동산 중개회사들 말고 여러분 주변에서 흔히 보는 그냥 수많은 부동산 중개 사무실들이 있잖아요. 이 부동산 중개 사무실들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변수, 한번 가볍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는 입지, 중요한가요? 여러분, 부동산 중개회사의 입지 중요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왜 중요한가를 보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도 좋은 자리에 있는 부동산 중개회사가 그렇지 못한 부동산 중개회사들보다 더 많은 고객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 중개회사에서 입지의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적어도 우리나라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부동산 중개회사의 대표의 개인적인 역량이라고 하는 변수를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떤 부동산 중개회사의 대표의 역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실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 부동산 중개회사의 수입은 커질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동의한다면 결국 CEO, 대표자의 역량도 중요한 성공 변수일 것이다.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이따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기도 할 건데, 여러분 만약에 블로그 마케팅을 열심히 했더니 수입이 증가하더라. 블로그 마케팅을 열심히 했더니 수입이 증가하더라. 그러면 여러분 블로그 마케팅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것도 성공 전략이겠네요. 그죠? 만약에 그게 그 명제가 성립한다면 블로그 마케팅을 다른 사람들이 블로그 마케팅을 열심히 했더니 수입이 증가하더라. 매출이 증가하더라. 아, 나도 블로그 마케팅을 열심히 하면 수입이 증가하겠구나. 매출이 증가하겠구나. 여러분, 그러면 블로그 마케팅 능력도 어찌 보면 성공 변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블로그 마케팅을 잘해야 된다는 게 어찌 보면 성공 전략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따져볼까요? 여러분, 혹시 직원 숫자는 어떻습니까? 부동산 중개회사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회사는 2명, 3명이 일을 하고 있고 어떤 부동산 중개회사는 10명 일을 하고 있고 어떤 부동산 중개회사는 한 30명 일하고 있더라. 이거 영향을 주나요? 단순한 매출액의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매출액의 크기로 보면 직원 혼자서 일하는 데보다 30명 일하는 데가 크겠죠. 이건 누가 봐도 크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생산성까지를 따지는 겁니다. 실제로 직원이 많은 부동산 중개회사가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거냐라고 한다면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면 여러분 입장들이 조금씩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만약에 리맥스 같은 어찌 보면 선진화된 부동산 중개회사에다가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그분들은 분명히 뭐라고 할 거냐면 규모가 큰 부동산 중개회사가 훨씬 큰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영업 역량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부동산 중개회사가 영업 역량이 있다는 얘기는 그 영업 역량을 활용해서 더 많은 사람을 영업하게 만들고 싶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회사들은 더 많은 영업사원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업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고 있거든요. 영업을 잘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영업사원을 늘리고 싶을 겁니다. 그런 부동산 중개회사는 소위 조직이 큽니다. 직원이 많죠. 이런 회사들은 단순히 직원 수가 많아져서 매출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생산성도 훨씬 더 높을 거란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직원 숫자도 성공 변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성공 함수와 성공 변수라고 하는 이 수식은 바로 그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당연합니다. 내가 부동산 중개회사를 더 잘하기 위해서 뭘 잘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막연하게 아는 게 아니라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여기에 시간과 정성을 쏟으면 분명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좋아질 거야. 여러분, 그게 다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그런 게 있다면 다행인 겁니다. 내가 부동산 중개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걸 열심히 하면 분명히 성과로 이어질 거야. 성과로 확실하게 이어질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행운아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블로그 마케팅이 도움이 된다고는 하는데 내가 정말로 블로그 마케팅을 열심히 하면 수입이 증가할까? 매출이 증가할까? 블로그 마케팅을 열심히 하려면 내가 적어도 많은 시간을 여기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또는 돈을 꽤 많이 써야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 돈을 쓰는 거나 정성, 시간을 투자하는 거나 결국 여러분에게는 투자란 말이죠. 그 투자한 만큼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면 투자가 아깝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 만약에 무모하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블로그 마케팅을 열심히 했는데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거나 블로그 마케팅에 돈을 꽤 많이 투자해서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썼는데 실제로 매출 또는 수입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헛수고한 거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뭐가 중요하다는 건 대충 알고는 있는데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여러분 이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일종의 매물 플랫폼이잖아요. 부동산 매물 플랫폼 중에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게 네이버 부동산일 텐데 여러분 중에 분명히 네이버 부동산에다가 열심히 매물들을 올리면서 예를 들면 광고를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은 상당한 광고 예산을 네이버 부동산에다가 투자를 할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도움이 된다고 해서 돈을 많이 쓰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안 쓸 수는 없으니까 조금 거기에다 투자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에이 네이버 뭐 블로그에다가 네이버 부동산에다가 뭐 매물을 좀 올려놓는다고 해서 특별히 고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 같지도 않던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돈을 안 쓰고 계신 분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구별이 확신이 있다면 예를 들면 내가 네이버 부동산에다가 광고비를 충분히 쓰면 무조건 매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증가한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아마 누구나 다 할 거예요. 근데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는 들었는데 거기에 상당한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는 분들은 뭐가 있냐면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모호한 겁니다. 성과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실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역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뭐가 좋대더라. 뭘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된대더라. 도움이 된대더라. 유튜브를 이용하면 도움이 된대더라. 도움이 된다더라. 말은 그럴듯해 보여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유튜브에 시간을 쓰고 돈을 투자하면
실제로 내 수입이 증가할 거냐, 내 매출이 증가할 거냐, 그게 확실하지 않아서 투자하지 못하는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달에 1,000만 원을 썼더니 2,000만 원이 벌어지더라. 안 쓰겠습니까? 여러분, 1,000만 원 써서 2,000만 원을 벌면 여러분 1,000만 원 무조건 쓸 겁니다. 확신이 있다면.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돈을 그 성과로 무조건 이어진다는 확신들이 없기 때문에 보통 실천하지 못하는 거다. 여러분,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러분이 뭔가를 실천하지 못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 따져보자는 겁니다. 자, 뭐 여러 가지 부동산 중개회사의 성공 전략으로 될 수 있는 것들, 여러분, 이건 제가 그냥 한번 제가 이걸 예전 같으면 제가 이 부분을 쭉 설명을 하면서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그러지 않으려고 해요. 이건 이제 여러분 이 발표 자료는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상권 입지, 여러분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차별화 전략, 여러분 차별화 전략이 있고 없고 좋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리맥스 같은 좋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브랜드력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브랜드를 예를 들면 거기에 돈도 투자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만약에 그런 브랜드도 뭐 성공 전략, 성공 변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뭐 광고 홍보, 예를 들면 광고 홍보. 여러분 중에 광고를 되게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 계시죠? 광고를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어떤 분들일 거냐면 광고를 해봤더니 실제로 수입의 증가 또는 매출의 증가로 이어지더라.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광고비를 공격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험이 없는데 광고비를 공격적으로 쓰신다? 이런 분들은 어찌 보면 지금 실험하고 있는 단계죠. 내가 광고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이 광고를 잘하면 성과로 이어진다고 하니까 나는 한번 제대로 한번 써봐야 되겠어. 이런 분들은 예를 들면 광고비로 아직 좋은 경험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광고비로 열심히 쓸 거고요. 아니면 예를 들면 반대로 여러분이 경험이 예를 들면 확신은 하진 않지만 뭐 예를 들면 모호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예를 들면 광고비를 써서 어느 정도 성과를 냈었던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공격적으로 돈을 쓰지는 못할 겁니다. 이런 것도 결국은 성공 변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까 제가 영업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영업 방법, 영업 전략, 구체적인 영업 전략, 구체적인 영업 방법을, 소위 성과를 낼 수 있는 영업 방법을 잘 알고 있는 그런 부동산 중개회사들은요, 여러분, 직원을 늘립니다. 영업사원을 늘릴 겁니다. 왜냐하면 영업사원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뽑아서 걔를 일을 잘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면 뽑아가지고 훈련을 시키겠죠. 왜냐하면 누군가를 뽑아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현장에 투입을 했을 때 이 친구가 돈을 벌어본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돈을 번다는 얘기는 동시에 본사도 돈을 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영업사원을 늘리려고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중에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영업사원 늘리는 거에 되게 부정적인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이유 간단합니다. 영업사원을 써본 적도 있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영업사원을 써봤더니, 실제로 성과로 잘 이어지지 않더라. 오히려 부작용만 크더라.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요, 영업사원 늘리라고 하면, 에이, 그거 뭐 별로 도움도 안 되는 건데, 내가 이미 해봤는데, 영업사원을 늘려서 뭔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다음부터 영업사원에 아무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실제로 이런 성공 변수들은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뭐 온라인 광고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매물 확보, 예를 들면 여러분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예를 들면 부동산을 잘 팔 수 있고 뭐 광고비를 되게 많이 쓰고 있다면 어찌 보면 매물 확보도 좀 더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분의 고객들, 그 잠재적인 고객들한테 왜 나한테 맡겨야 되는지, 다른 사람들은 광고비를 100만 원 쓸 때 나는 한 500만 원 쓰니까, 다른 사람들은 한 200만 원 쓸 때 나는 광고비를 한 1000만 원 쓰니까, 예를 들면 적어도 고객 입장에서 나한테 물건을 내놓으면, 나하고 거래를 하면 예를 들면 그 부동산이 판매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다라고 여러분들이 그 고객을 설득할 수 있다고 하면 매물 확보도 훨씬 더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실제로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성공 전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완전히 달라진다. 여러분, 공인중개사들 중에도 유명하신 분들 있죠. 상대적으로 유명하신 분들은 덜 유명하신 분들에게 매우 부러움의 대상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뭐 성공 전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뭐 단체 고객을 확보하는 능력이라든지 기업 고객을 확보하는 능력이라든지 예를 들면 뭐 부동산 중개업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중개 수입 일부 그 이외에 뭐 이사나 청소나 인테리어 등등을 가지고 수입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하는 부동산 중개 회사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성공 변수들일 거고 성공 전략일 거다. 예를 들면 어떤 회사는 부동산 종합 부동산 기업이라고 불리울 수 있을 정도로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더라. 조직도 꽤 크더라.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런 회사들은 훨씬 더 구체적인 성공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실제로 부동산 중개회사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되고요. 그 중에 무엇을 나의 전략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나의 전략으로 가져갈 거냐. 이 많은 변수들 중에 무엇을 나의 경쟁력으로 삼을 거냐. 여러분들이 그걸 잘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그 중에서도 최근에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 공식은요, 여러분 지금 맨 위에 제가 공식 하나를 써놨는데요. 여러분, 이 공식은 사실은 보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공식이 매우 친숙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GA들이나 실제로 뭐, 그러니까 거대한 보험회사에 소속된 분들도 있지만, GA라고 해서 요즘은 뭐, 예를 들어서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한꺼번에 파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이게 전통적으로 어찌 보면 영업을 많이 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보험 설계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 설계사가 좋은 보험 설계사, 예를 들어 회사들은요, 보험 설계사들 영업 교육을 꽤 체계적으로 많이 시키거든요. 자, 여러 가지 것들을 교육을 하겠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이 교육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식입니다. 여러분, 이 공식을 제가 여러분 아주 가볍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뒤에서부터 오겠습니다. 나의 고객이 100명이길 원하면, 자, 여러분, 계약 고객이라고 그랬고, 확정 고객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나의 고객이, 내가 예를 들면 1년에 100명 정도하고는 계약을 해야 먹고 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계약 고객은 100명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확정 고객은 100명이어야 돼요. 자, 이렇게 100명의 고객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에 이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건데, 제가 예를 들게요. 잠재 고객은 1000명, 성공률은 10%. 자, 이 무슨 말이냐? 내가 1000명 정도의 잠재 고객을 상대해서 그들을 열심히 공략을 하면 그 1000명 중에 10% 정도가 나의 고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명의 10%인 100명이 나와 거래를 하게 되고 그 100명 때문에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공식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죠? 쉽습니다. 자, 1000명의 잠재 고객을 내가 상대해야 그 중에 10%인 100명이 나의 고객이 될 거고, 그래야 내가 먹고 살 만큼의 수입이 발생한다. 여러분, 이 공식을 제가 숫자를 바꿔볼게요. 나는 똑같이, 다른 사람과 똑같이 1000명의 잠재 고객을 상대하는데, 나는 영업력이 탁월해서 1000명 중에 10%만 내 고객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10%만 내 고객이 되는데 나는 20%를 내 고객으로 만들 능력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제 고객은 몇 명이 되는 겁니까? 200명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20%니까. 1000명에 20%니까 200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잠재 고객이 똑같아도 내가 전환율, 고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면 나의 고객은 2배가 되는 것이죠. 앞에 비해서. 그러니까 100명만 고객의 100명과의 고객 100명과만 거래를 하는 공인중개사에 비해서 200명과 거래를 하는 이 사람이 수입이 2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실제로 성공률을 높일 수 있으면 내가 고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다. 그러면 수입이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반대로 다른 사람이나 나나 전환율은 비슷해요. 10%. 그런데 고객이 늘어나기를 원해요. 나는 100명으로 만족을 못하겠어요.
200명의 고객이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나오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잠재 고객을 2,000명으로 늘리면 됩니다. 어차피 나는 내가 상대하는 고객들 중에 10%를 내 고객으로 만드는 거니까 1,000명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뛰어서 2,000명 정도를 상대하면 그 중에 10%인 200명을 내 고객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예전에는 100명만 내 고객이었는데 200명이니까 수입이 2배로 올라가는 거겠죠. 이처럼 이 공식은요, 여러분, 시사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공식입니다. 첫 번째, 잠재 고객을 늘려야 돼요. 여러분, 잠재 고객,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상대하는 고객, 여러분의 고객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고객들. 어떤 사람은 1,000명을 상대해요. 어떤 사람은 2,000명을 상대해요. 누가 고객을 많이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요? 2,000명의 잠재 고객을 상대하는 분들이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그게 첫 번째 성공 변수. 그죠? 잠재 고객을 더 많이 늘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똑같은 잠재 고객이라고 하면 영업력이 탁월한, 소위 이 공식으로 따지면 전환율이 높은 사람이 결국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10%인데 나는 20%를 전환시킬 수 있다. 그러면 잠재 고객이 똑같이 1,000명이라 하더라도 나는 고객이 200명이 되는 거니까 수입이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자, 굳이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고객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100명이다, 200명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 100명이다, 200명이다 라는 이 고객이 한 번 여러분하고 거래하고 끝나는 거냐, 아니면 그 고객들이 다시 재구매를 해서 또 다른 매출을 일으키는 거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성패가 좌우됩니다. 이걸 굳이 제가 재구매, 재계약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자, 단발적인 거래로 끝나는 A에 비해서 B라는 공인중개사는 한 번 고객이었던 분들, 100명이든 200명이든 이 고객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요. 이분들이 나중에 나와 또 거래를 또 하게 만들어요. 이런 능력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다른 분들보다 수입이 클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게 여러분 고객 관리라는 거죠. 그죠? 나에게 이미 내 고객들이 존재할 거고 이 고객들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와 두 번, 세 번, 네 번 거래를 반복하게 만들면 여러분의 수입은 훨씬 더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세 번째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런 노력들을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아주 간단한 공식을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공식에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제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잠재 고객을 늘려야 된다. 똑같은 능력, 영업 능력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1,000명 상대할 때 나는 2,000명 상대하겠다는 생각으로 잠재 고객을 늘리면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첫 번째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은 1,000명 중에 100명을 고객으로 만들 때 나는 내 영업 능력을 높여서 100명 중, 1,000명 중에 200명을 내 고객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어찌 보면 여러분의 노력이어야 된다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하고 한 번 거래를 했던 고객들이 다시 여러분과 거래를 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그분들을 관리하고 그분들과 소통하고 그분들을 여러분이 공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고객 관리의 개념이고요. 그 세 번째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세 번째를,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실천하고 있느냐를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여러분 이게 잘 안 지켜지고 있다는 걸 저는 알게 됐어요. 물론 여러분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분명히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떤 분들은요, 잠재 고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잠재 고객에 대한 체계적인 확보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 하면 고객으로, 내 잠재 고객들을 실제 고객으로 전환시킬까를 열심히 고민해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연구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예를 들면 법률 상식도 키우고, 뭐 부동산 자산 관리에 대한 지식도 높여서 실제로
똑같은 사람들을 상대를 했을 때 더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선택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당연히 훨씬 더 높은 수입을 창출할 겁니다. 그런 노력을 하는 분이 없다는 게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요, 그런 구체적인 노력을 할 줄을 모르더라. 세 번째, 사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나와 거래했던 고객들이 나와 또 거래를 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뭔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단순하게 표현하면 고객 관리라는 개념이거든요. 여러분 고객 관리를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고객 관리를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여러분하고 그동안 거래를 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100명이 될지 200명이 될지 300명이 될지 아니면 그 이상이 될지 여러분과 그동안 거래했던 고객들이 있을 건데 여러분은 그 고객들이 다시 여러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답을 못 하더라는 겁니다. 또는 고객 관리가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고객 관리를 어떻게 실천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실제로 고객 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천하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화면을 보여드리면,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좀 더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요, 여러분, 바로 이 공식입니다. 여러분은 이 공식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돼요. 나는 잠재 고객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좀 더 제가 직설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작년 이맘때 잠재 고객은 몇 명이었는데 올해 이맘때 예를 지금 8월 아닙니까 여러분? 작년 8월쯤에 나의 잠재 고객은 몇 명이었는데 올 8월에 나의 잠재 고객은 몇 명이다. 그럼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의 잠재 고객을 여러분이 숫자 개념으로 확보하고 있는 분이라면 작년 8월 달에 나의 잠재 고객은 몇 명이었다. 근데 올 8월 달에 잠재 고객은 몇 명으로 그동안 예를 들면 한 500명이 증가했다. 라고 여러분이 저한테 설명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잠재 고객을 늘리려는 구체적인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이냐 되는 것이죠. 몇 명이냐 되냐는 것이죠. 여러분의 잠재 고객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또는 어떤 분들이 여러분의 잠재 고객이죠? 여러분 휴대폰에 들어가 있는 분들요? 어떤 분이 그래요. 내 휴대폰에 한 5천 명이 들어가 있대요. 나는 5천 명의 잠재 고객이 있대요. 여러분, 그 5천 명이 여러분과 다시 거래를 합니까? 아니면 제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 5천 명이 그래요. 여러분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인연이 있는 분들이니까 여러분 휴대폰 번호에 등록이 돼 있겠죠? 그럼 여러분은 그 5천 명을 여러분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노력을 체계적으로 하는 분들은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기업형 부동산 중개회사를 운영하는 것이고 그걸 체계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관리하지 못하는 분은 적어도 기업형 부동산 중개회사를 운영한다고 하기 어렵다. 여러분은 그 중에 어디에 해당되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런 고민을, 그런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잠재 고객을 늘릴 수 있을까? 이번 달에는, 다음 달에는, 그 다음 달에는 나는 어떤 노력을 통해서 잠재 고객을 늘려갈 것인가? 두 번째, 여러분, 성공률. 여러분, 성공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주 단순하게 부동산에 대한 전문 지식이 매우 높은 사람. 똑같은 고객을 만나더라도요, 그 고객을 홀릴 수가 있죠. 뭐 이런 표현을 써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고객을 홀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정말 많은 걸 아니까. 당연히 여러분, 그런 분이 그러지 못한 분보다 전환율이 훨씬 더 높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근데 여러분은 그럼 그런 분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근데 되게 재미난 거. 여기서는 그 이야기는 제가 길게 하진 않을 건데요. 여러분, 영업 방법 중에 어떤 영업 방법이 있냐면 관계지향적인 영업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영업 방법을 예를 들어서 크게 거래지향적인 영업 방법과 관계지향적인 영업 방법으로 이렇게 설명해서 구별해서 설명하는
그런 어찌 보면 이론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 뭐냐면 관계지향적인 영업 방법을 쓰는 분들이 무조건 성공률이 높게 나타나요. 관계지향적인 영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분들은 그렇지 못한 분들에 비해서 성공률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만약에 이 사실을 여러분이 만약에 믿는다면 관계지향적인 영업이 뭐죠? 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관계지향적인 영업을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관계지향적인 영업을 실천하면 성공률이 높아지니까 다른 사람은 10%밖에 안 나와요. 관계지향적인 영업을 실천하면 20%도 나올 수 있고 그 이상도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해줘야 돼요? 관계지향적인 영업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 이 관계지향적인 영업을 실천하는 분은 당연히 체계적인 경영을 하는 거지만 관계지향적 영업을 하지 못하는 분들은 체계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자, 마지막으로 뭐 있었죠? 고객 관리. 여러분의 고객이었던 분이 다시 여러분과 거래를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동안 여러분을 통해서 아파트를 구매했던 분들이 다시 아파트를 팔 때 여러분에게 팔아달라고 하고 또 그분들의 소개로 여러분들의 고객이 늘고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느냐? 있겠죠.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공인중개사분들을 만나보면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자신들이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자꾸 광고를 하는 거예요. 내 고객들만 가지고도 거래가 다 이루어질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광고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그동안 5천 명의 고객들이 있다. 나는 그 이 5천 명만 가지고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라고 만약에 하는 분이 있다면 별도로 광고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 5천 명만 가지고도 수입이 나올 거니까. 근데 체계적으로 이 5천 명을 내가 다시 나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뭐 어찌 보면 구체적인 전략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고객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라고 보기 어렵죠. 자, 체계적인 고객 관리를 실천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는 체계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고객 관리를 체계적으로 못하는 공인중개사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주먹구구식 경영을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실천을 현재 얼마나 하고 있는가를 따져보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업의 현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아마 경쟁률이 꽤 높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공인중개사 뭐 10만 명만 활동한다고 하지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하죠.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통해서 다른 공인중개사보다 내가 좀 더 경쟁력을 높게끔 노력하고 있느냐. 나름대로는 조금씩 조금씩 뭔가를 하고 계시겠지만 자신 있게 나의 이런 전략이 통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거를 만드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주제가 위기 탈출 전략 아닙니까? 어렵대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시장을 바꾸기는 어렵다니까요. 지금 어려운 시장이니까 뭔가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져서 부동산 중개 시장이 확실하게 좋아지는, 물론 그런 일이 벌어지면 너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보장도 없고 설령 온다고 해도 언제 올지 모른다. 여러분 시장을 바꾸려는 노력은요. 여러분 개인의 노력으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은 지금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체계적인 경영을 통해서 여러분 위기 탈출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바로 이 공식을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이런 것들을 실천을 제대로 하고 있는 분들 사례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거든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공 변수를 제대로 통제하고 있는 사례들. 여러분 한번 볼게요. 카톡 또는 문자, 이메일 등을 지속적으로 보내주는 공인중개사. 여러분 중에 이런 분 계실까요? 카톡, 문자, 메일 등을 지속적으로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두 부류로 나눠질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나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거 열심히 보내면 욕먹어요. 이런 분도 계신단 말이죠. 여러분, 열심히 카톡을 보냈더니 욕먹더라. 열심히 문자를 보냈더니 욕먹더라. 열심히 이메일을 보냈더니 욕먹더라. 그 욕먹다는 거는, 욕먹는다는 말은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뭔가가 잘못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잘못된 걸 보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문자를 보내면 무조건 욕을 먹느냐? 카톡을 보내면 무조건 욕을 먹느냐? 이메일을 보내면 무조건 욕을 먹느냐? 아니거든요. 누군가는 환영받고 있어요. 누군가는 욕을 먹고 있고, 그럼 여러분은 환영받는 방법을 알아야죠. 문자를 열심히 보내서 욕을 먹는 게 아니라 환영받고 있는 사람들이 왜 환영받는가를 배워야죠. 제가 하나만 힌트를 드릴까요? 여러분, 정보를 제공하는 분들,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분들, 카톡으로 뭔가를 보내주고, 문자로 뭔가를 보내주고, 이메일로 뭔가를 보내주는데, 부동산 매물만 계속 보내고 있으면 욕을 먹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 메일을 받고 있는 분이, 그 문자를 받고 있는 분이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자꾸 부동산 매물만 보내고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욕을 먹는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분들이 지금 당장 부동산을 취득할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아마 예를 들면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은 있을지도 몰라. 경매에 대한 관심은 있을지도 몰라. 부동산 자산 관리에 대한 관심은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 그렇다면 그런 정보들을 보내주면 그분들이 유익한 정보를 받았다고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들로 인해서 누군가는 문자를 보내고 에이 욕 먹을 거 이제부터는 안 해! 라고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카톡을 지속적으로 보내면서 그걸 통해서 지금 고객들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걸 느끼는 것이죠.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이게 좀 더 업그레이드 되면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적으로 뉴스레터를 보내주는 공인중개사 그런 분들 혹시 만나보셨어요? 어떤 공인중개사하고 명함을 주고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뉴스레터가 가끔씩 날라오더라. 여러분 제가 아까 리맥스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리맥스의 어떤 지점의 대표님하고 좀 아는데 예를 들면 물론 뭐 본사 대표님도 알지만 예를 들면 저한테 뉴스레터를 지속적으로 보내주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리맥스의 한 지점의 대표님이세요. 이분은 주기적으로 저한테 뉴스레터를 보내오거든요. 여러분 뉴스레터가 뭐냐면 일종의 뉴스 스크랩이잖아요. 그죠? 제가 관심이 있을 만한 정보들, 뭐 사실 관심이 없는 것도 되게 많은데, 관심이 없는 정보도 꽤 많이 섞여 있지만, 어쨌든 열심히 저한테 뉴스레터를 보내주는 성의 때문에 제가 그 뉴스레터를 꾸준히 보거나 또는 설령 바빠서 안 보더라도 그분이 저에게 뉴스레터를 계속 보내고 있다는 걸 알죠.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부동산 중개 뭔가 서비스가 필요할 때 제가 맨 먼저 누구한테 먼저 연락을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에게 뭔가 정성을 쏟고 계셨던 분을 당연히 찾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노력을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실천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네이버 블로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자, 이거 아까 그냥 제가 말씀을 그냥 가볍게 했었죠. 여러분 제가 이전 세미나 때 네이버 블로그를 얼마나 활용하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오늘도 사실 뭐 앞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 수도 있었지만 전에 한번 제가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의외로요. 네이버 블로그를 활용해 본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다른 거에 비해서는. 자, 그런데 어쨌든 누군가가 네이버 블로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여러분, 안 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낫겠죠? 그러니까 도움이 된다고 할 수도 있어요. 다만, 어떤 경우들도 되게 많냐면, 네이버 블로그에 시간과 정성을 열심히 쏟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기대감 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열심히 글을 올립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성과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성과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오히려 네이버 블로그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는 분들이 의외로 계세요. 무슨 말이냐? 네이버 블로그 그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꽤 계세요. 의외로 많아요. 그런 분들도. 근데 저는 그 이유를 대충 알아요. 왜냐하면 네이버 블로그가 어렵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기 지금 9개의 사례를 써놨는지 모르는, 9개를 써놨는데
뭐 가장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사실은 네이버 블로그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라는 건 매우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시간과 정성을 쏟아서 실천을 한다고 한다면 다른 것들보다 네이버 블로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어쨌든 근데 이런 노력을 당연히 하는 분들이 안 하는 분보다는 유리하겠죠. 더 좋은 건 더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더 좋겠죠. 4번 한번 보십시오.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고객과 충분히 소통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여러분 멋있는 말을 써놨는데요.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고객과 꾸준히 소통하고 있는, 여러분 고객과 꾸준히 소통하고 있는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여러분 이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공인중개사님의 어떤 그 부동산 사장님의 휴대폰에 5천 명의 고객이 등록돼 있더라. 근데 그 사장님은 이 5천 명에게 예를 들면 꾸준히 유익한 정보를 제공을 해요. 문자 막 5천 통 문자를 보내는 게 뭐 얼마나 돈이 들어가겠어. 이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지. 그런데 문자를 받는 사람 중에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러면 싫어하지 않, 문자를 보냈을 때 싫어하지 않게 하려면 내가 이 문자를 유익한 정보로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아. 해가지고 여러분 내 휴대폰에 있는 5천 명에게 꾸준히 유익한 정보를 알차게 만들어서 보내주는 공인중개사가 있으시다면 그분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요. 고객과 꾸준히 소통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근데 지금은 제가 지금 문자를 얘기했지만 지금 사례 4번은요, 뭐라고 돼 있어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분,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페이스북 친구가 한 4,500명인가? 이 정도 됩니다. 4,600명인가? 이렇게 됩니다. 4,500명이 넘는데, 저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4,500명과 일종의 소통하고 있는 겁니다. 400명만, 페이스북 친구가 400명만 있는 분과 저처럼 페이스북 친구가 4,000명, 5,000명 있는 분, 당연히 똑같은,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가볍게, 날씨가 너무 더워요. 인사를 올렸는데, 친구가 400명인 분은 400명만 보는 거고, 친구가 4,000명인 분은 4,000명이 보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누가 더 많은 사람과 소통을 하겠는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꾸준히 고객과 소통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페이스북을 되게 많이 강조하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페이스북이 가장 쉽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안 하던 것, 뭔가를 실천한다고 할 때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게 페이스북이에요. 가장 쉬워요. 무조건. 뭐 네이버 블로그에 비해서는 10분의 1 정도의 노력도 안 들어가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여러분, 이 페이스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 여러분들이 실천을 안 하더라고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래요. 여러분이 페이스북이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을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희 회사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지금 25년이 된 회사입니다. 25년이 된 회사인데요. 창업경위신문만 놓고 보면 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20년의 역사 중에 저희가 페이스북을 제대로 활용한 시간은 한 5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20년 중에 15년은 페이스북을 모르는 상태로, 그러니까 알고는 있었지만 활용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을 하고 있었고, 5년은 페이스북을 열심히 활용하면서 사업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 차이를 여실히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페이스북을 이용했더니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되는 거예요. 페이스북을 쓰지 않을 때에 비해서. 그리고 페이스북이 쉽다라는 것도 저는 충분히 느꼈고, 제가 그걸 교육도 하니까 실제로 많은 분들한테 그래서 페이스북을 실천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창업경신문 대표니까요. 제가 가장 많이 상대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프랜차이즈 업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실제로 프랜차이즈 본사의 임직원들한테도 제가 뭘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당신들 가맹점 모집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가맹점 모집을 위해서 어떤 노력하고 있지? 페이스북 활용하고 있어? 페이스북을 가맹점 모집에 활용하고 있어? 없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가맹본부들이
페이스북을 활용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은 그 쉬운 것도 활용을 못하는구나.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가맹점 모집 방법 중에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게 가장 쉬운데, 그 쉬운 것조차도 당신들이 실천하고 있지 못하다면 당신들이 지금 뭔가 마케팅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맹본부한테만 그렇게 해당되는 걸까요? 여러분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잖아요.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게 페이스북이라고. 여러분, 저희 회원들이 있다고 그랬죠. 저희도 지금 부동산 사업을 시작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직은 많지 않지만 저희 회원 공인중개사들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루 10분이라도 투자를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하루 10분. 하루 10분만 투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루 10분은, 페이스북은요,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의미 있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10분이 아깝다고, 또는 그 10분을 못 만든대요. 바빠서. 그러면 여러분, 제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사업하시면 안 됩니다. 하루에 10분을 투자를 못 한다고요? 페이스북에 하루에 10분을 투자하면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쉽게 실천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하루 10분, 20분을 투자하지 못한다고요? 그러면 사업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여기 페이스북을 통해서 고객과 꾸준히 소통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들, 여러분,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 별거 아닌 거를 실천하고 있는 분들은 그를 통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 거고, 그걸 실천하지 못하는 분들은, 네, 계속 하던 대로만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볼까요? 페이스북 전도사로 활동하는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단순히 페이스북을 활용만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열심히 페이스북을 이용만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분들은요, 적극적으로 페이스북의 전도사 역할을 해요. 페이스북을 막 가르쳐 줘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페이스북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저는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페이스북을 이용하지 않고 있죠? 저는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있죠? 그럼 우리 둘이, 여러분과 저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소통할 수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페이스북을 이용하지 않으니까.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페이스북의 유용성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여러분이 페이스북을 이용하게 되었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서로 소통할 수 있어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페이스북에 친구가 되고, 제가 올린 글을 여러분이 보게 되고, 여러분이 올린 글을 제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페이스북을 교육하지 않았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페이스북의 유용성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페이스북을 이용하지 않았을 거고, 여러분은 페이스북을 이용하지 않으니까 저하고 여러분이 페이스북을 매개체로 해서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없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을 페이스북을 이용하게 만들면서 적어도 여러분과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훨씬 세련된 마케팅 같지 않으세요? 훨씬 세련된 마케팅이죠? 저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만나는 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동네 분들 아니세요? 여러분 주변 분들 아니세요? 임대사업자라고 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임대사업자일 거고, 임차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영업자들일 테고, 아파트를 사달라고 하거나 아파트를 팔아달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지역에 있는 주민일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분들과, 여러분 주민들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영업자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임대사업자들과 여러분이 소통을 해야 그분들이 여러분 고객이 되거든요. 그러려면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페이스북을 전파시키세요.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페이스북을 통해서 소통하세요. 어떤 분들, 페이스북 얘기하면 이용자가 30%밖에 안 된다는데요. 여러분, 30%가 적습니까? 여러분, 보통 저희가 요즘 동 단위의 마을신문도 만들어주니까 좀 저희가 요즘 한 동에 몇 명이 인구가 있는지를 많이 보는데 보통 한 2, 3만 명, 많은 데가 한 3, 4만 명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동 인구입니다.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동은요, 2만 명도 안 됩니다. 인구가. 30%면요, 예를 들어서 2만 명 치고 30%면요, 6천 명입니다. 6천 명이 적은 숫자입니까? 물론 이제 거기서 어린애들은 빼야 되겠지만, 그러면 6천 명의 절반인 사람이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있다.
3천 명이 만약에 여러분 지역에 있는 주민 3천 명이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있다. 여러분 3천 명이 적은 숫자입니까? 왜 그 3천 명하고 쉽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욕심 너무 내지 마세요. 욕심 너무 내지 마세요. 30%가 이용하는 것도 엄청난 비중입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제가 페이스북을 이용하라고 하는 건 쉽기 때문에 이용하라고 하는 겁니다. 쉽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고객들과 소통하기가 훨씬 쉽기 때문에. 자, 유튜브에서 다양한 토지 활용법에 대해서 소개하는 분들.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유튜브에 채널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토지의 활용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의를 만들어서 올린다. 또는 예를 들면 토크쇼처럼 누군가 2명, 3명이 모여가지고 토지의 활용법에 대해서 얘기해가지고 촬영해가지고 열심히 올린다? 여러분 그거 할 수 있나요? 쉽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 정도로 실천하시는 분들은요. 돈을 꽤 많이 투자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하면 좋죠. 여러분이 유튜브를 이용하겠다고 하면 저 안 말립니다. 유튜브 이용하면 당연히 이용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어렵다는 겁니다. 훨씬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요. 훨씬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유튜브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유튜브에 관심이 있다면 좀 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단기간에 뭔가 성과를 낸다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뭔가 유튜브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하면 제가 박수 쳐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유튜브를 가지고 뭘 해보겠다고 한다면 돈을 많이 쓰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에 따르는 전략들이 필요하다. 여러분, 일 잘하는 영업사원을 꾸준히 육성하는 부동산 중개회사. 저는요, 여러분, 저는 가장 잘하는 부동산 중개회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리맥스를 얘기했는데 여기 대표적인 회사가 저는 리맥스라고 생각해요. 일 잘하는 영업사원들을 육성하는 회사. 일 잘하는 영업사원. 왜냐하면 여러분 한국 리맥스보다 미국 리맥스는 더 여실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확보하고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성과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요, 당연히 그러니까 영업사원을 확보하는 것도 관심이고, 또 이분들이 일을 더 잘하게 만들기 위해서 좋은 영업 전략, 좋은 영업 재료, 영업 자료, 그리고 좋은 영업 관리 시스템 등을 활용해서 영업을 훨씬 더 잘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노력을 하는 부동산 회사와 그러지 않은 회사는 천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영업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십니까? 영업 자료에 대해서 고민하십니까? 영업을 해보긴 하셨습니까? 적어도 지난 한 달, 지난 7월, 8월 동안, 8월 달에 영업을 체계적으로 실천해 보셨습니까? 아이, 무슨 영업이야. 찾아오는 손님 상대해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영업이야. 그럼 영업을 하는 회사들은요? 안 바빠서 영업을 합니까? 아닙니다. 영업을 잘하면 그만큼 성과를 많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영업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영업 전략을 열심히 짜는 겁니다. 영업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영업 자료를 열심히 만드는 겁니다. 이런 노력을 하는 부동산 중개회사는 당연히 그만큼의 성과를 가져갑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회사들이 딱 하나만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딱 한 가지만 바꿀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이 영업을 잘하는 부동산 중개회사를 만드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딱 하나만 바꿀 수 있다고 하면 그동안 영업을 못했다면 앞으로는 영업을 잘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부터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이 1년만 열심히 노력을 하면 부동산 영업에 대해서 선수가 될 수 있어요. 선수가 되면요, 여러분만 영업을 잘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직원을 뽑아서 그 사람을 영업을 잘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여러분, 실제로요, 여러분, 보험회사가 아까 이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험회사 지점도요, 지점마다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영업을 정말 잘하는 지점과 영업을 그에 비해서 훨씬 못하는 지점이 있는데, 여러분, 영업을 잘하는 지점과 영업을 못하는 지점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영업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의 문제예요. 영업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만 영업을 잘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영업을 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업을 잘하는 사람이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런 영업 전략을 가지고 있는 보험 지점이, 소위 보험회사가 무조건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부동산 중개회사도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영업에 의존하는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별로 중요성을 못 느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저는 우리 부동산 중개회사들이 딱 한 가지만 뭔가를 바꿔야 된다고 한다면 영업을 잘하는 부동산 중개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영업을 잘하는 건 쉽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영업을 못했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영업을 잘하게 된다? 그거 말이 안 됩니다.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면 아이디어 하나가 생겼다고 해서 영업에서 성과가 나지 않아요. 영업에서 성과를 내려면 아이디어도 내야 되고요. 그 아이디어를 실험도 해야 되고요. 그 실험한 여러 번의 실험을 통해서 성과가 나는 영업 전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제 그 영업 노하우를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노력을 해보셨냐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안 해보셨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기업형 부동산 중개회사가 되기 위해서 영업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덟 번째 한번 볼까요, 여러분? B2B 고객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부동산 중개회사.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이렇게 잘 이해를 못하는 분이 계신데요. 여러분 마케팅 교과서를 보면 최종 소비자만 공략할 게 아니라 중간 고객, 소위 중간 상인이라고 하죠. 여러분 보통 도매상을 생각하면 돼요. 도매상을 공략하면 마케팅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이런 말이 일부가 나옵니다. 보통 여러분 마케팅하면 최종 소비자를 공략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케팅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중간 고객들을 공략합니다. 일종의 도매상들을 공략합니다. 왜냐하면 도매상을 공략하면 이분들이 최종 소비자를 대신 공략해 주거든요. 근데 여러분, 부동산 중개회사에서도요, B2B 고객이 있지요. 여러분 중에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인중개사는 무조건 최종 소비자를 상대해야 거래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은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도 거래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팔아줘야 될 아파트가 있으면 무조건 팔 수 있습니까? 그 아파트를 사줄 사람이 필요한데 사줄 사람이 직접 나를 찾아오기도 하지만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나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때는 여러분이 다른 공인중개사를 공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공인중개사들 간의 거래가 매우 중요한 거 아닙니까? 보통 공동중개라고 이야기하는 B2B 거래죠, B2B 거래. 그죠? 여러분, 다른 공인중개사들과 거래를 많이 할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나는 무조건 최종 소비자만 상대할 거야? 나는 적어도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상대할 거야? 아파트를 살 사람들만 상대할 거야? 그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거래를 일으킵니까? 나의 동료들을 공략해야죠. 다른 공인중개사를 공략을 해야죠. 그들이 셀러를 데리고 올 수도 있고, 바이어를 데리고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B2B 고객을 공략하려면요,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여러분이 지금 다른 공인중개사들하고 거래를 할 거 아닙니까? 비중이 똑같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공인중개사가 100명이 있습니다. 100명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중요합니까? 100명이? 아닐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훨씬 여러분에게 더 중요하고 누군가는 여러분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 고객의 입장에서 누구를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중요한 공인중개사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이 B2B 거래를 많이 하기를 원한다면 자, 중간 고객, 일종의 중간 상인을 공략하는 전략이 실제로 소매, 도매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서도 얼마든지 나온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이제 고급스럽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 전문 도매상도 있더라고요. 전문 도매상. 무슨 말이냐? 물건들을 많이 확보해가지고요. 부동산들을 통해서 그 물건들을 소화하는
그런 부동산 중개회사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도매상이라고 부릅니다. 부동산 도매상이죠. 그죠? 그분들은 최종 소비자를 별로 상대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건을 확보해 오면 다른 공인중개사들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거든요. 최종 소비자를 상대할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런 곳은 어찌 보면 최종 소비자를 굳이 상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안 해도 많은 거래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자, 여러분이 그런 분들과 어떻게 하면 거래를 많이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중간 상인들, 일종의 중간 고객들을 직접 공략할 B2B 고객을 직접 공략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어떤 분들 은행들과 거래합니다. 지속적으로 은행에서 지속적인 물건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기업 고객을 잡습니다. 이 기업 고객은 한 번 단발적인 고객이 아니에요. 한 번은 물류창고를 찾아달라고 하고, 한 번은 공장을 찾아달라고 하고, 한 번은 지점을 만들겠다고 하고, 한 번은 뭔가 새로운 사옥을 옮기려고 한다고 하고, 이렇게 고객 하나에서부터 거래량이 많이 나옵니다. 이걸 이제 보통 기업 고객이라고 한다면, 어떤 분들은 기업 고객을 치밀하게 공략해가는 부동산 중개회사가 있는가 하면, 언제까지나 아파트 임차, 아파트 거래만 집중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여러분이 B2B 고객을 공략해 나가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거냐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창업경신문 대표니까 저는 공인중개사분들에게 프랜차이즈 본사들을 공략해 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제가 그래서 프랜차이즈 교육을 별도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프랜차이즈는요, 여러분, 그냥 제가 아주 가볍게만 얘기해 보자고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1000개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있다. 가맹점을 1000개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있다. 근데 여러분, 그 브랜드하고 여러분이 제대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 여러분은요, 1000개의 가맹점을 여러분의 고객으로 만드는 거일 수도 있다고요. 브랜드 하나하고 여러분이 일을 하는 건데, 그 브랜드가 가맹점이 1000개란 말이죠. 근데 이 본사하고 여러분이 좋은 관계를 구축을 해서 이 본사가 여러분에 대한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본사는 여러분하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본사 하나 때문에 1000개의 가맹점과도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일종의 넓은 의미의 B2B 고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저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생리를 너무 잘 아니까 제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공인중개사분들에게 프랜차이즈 본사를 한번 공략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역시 B2B 고객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방송이나 신문, 미디어를 제대로 활용하는 공인중개사들. 여러분, 이거는요, 하는 분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옆에서 지켜보는 분들은 부러워 죽죠. 내가 아는 공인중개사가 계속 TV에 나와요. 내가 아는 공인중개사가 계속 신문에 글이 나와요. 신문에 이 사람 이름이 막 언급이 돼요. 아, 나도 할 수 있는데. 근데 나는 방송국에 아는 사람이 없어. 나도 할 수 있는데 나는 신문사에 아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방송국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신문사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방송국하고 일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신문사하고 일하고 싶으면 그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방송에 나오려면 보통 책을 쓴다거나 또는 다른 데 기고를 열심히 한다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강의를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요, 방송 작가들이 그 중에서 찾거든요, 출연자를. 또는 여러분 신문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신문에다 기고를 하니까 부러워 죽겠다. 여러분도 신문사에 기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신문사에 기고를 하면 신문사에서 안 받아줄 것 같습니까? 좋은 글을 써주면 신문사에서 받아줍니다. 여러분이 쓴 글을 신문에 게재해 준다고요. 근데 자꾸들 나는 신문사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아니죠. 여러분이 신문에 출연하고 싶으면 신문사를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저희는요, 저희 얘기 잠깐만 할게요. 어차피 끝나가는 마당이니까. 저희는 아예 여러분들을 신문에 등장시켜, 여러분들을 신문에 게재시켜 주려고 아예 저희가 별도의 신문을 만들기도 했어요.
상업경영신문이나 국세일보가 아니고요. 상업경영신문이나 국세일보는 부동산 전문지는 아니니까, 물론 여러분이 창업에 대한 글을 써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세금에 대한 글을 써줄 수도 있겠지만, 아예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뭐 매물을 또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신문에 실어줄까를 고민하다가 아예 제가 별도의 신문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럼 화면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그럼 상가리포트 데일리라고 하는 신문을 제가 아예 만들어 버렸어요. 여기에는요, 여러분의 매물을, 여러분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상가 하나를 지금 팔아줘야 된다. 그러면 그 상가를 팔아달라고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을 여러분이 인터뷰를 해요. 인터뷰를 해가지고요, 그 상가를 인터뷰 기사로 소개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상가 리포트라고 부르거든요. 그 상가 리포트를 상가 리포트 데일리에다가 실어주면 여러분의 물건을 이 기사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개념, 물론 이 방법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을 자꾸 신문에 등장시켜 주려고 아예 신문을 아예 하나 만들어 버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처럼 제가 이걸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언론사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방송국이든 그 신문사든 메커니즘을 이용하면 여러분이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라는 법 없어요. 여러분이 신문에 기고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활용하는 공인중개사가 된다는 것도 뭔가 체계적인 경영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많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요, 몇 가지 이야기에 집중했어요. 아까 제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공식 하나, 그리고 성공함수, 성공변수라는 수식 하나. 여러분,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현재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죠?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못하고 있는지, 그 중에 하나 영업 또는 전속중개. 아, 왜 저 회사 사람들은 전속중개를 잘하는데 우리는 전속중개를 못 얻을까? 여러분, 물론 회사가 크고 작고의 차이에 따라서 신뢰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회사가 크면 전속중개를 좀 쉽게 얻어내고,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전속중개를 아무리 달라고 해도 안 주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그런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로 전속 중개를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만큼 고객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만큼의 조직의 규모도 키워야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혼자서 조직을 키우기 뭐하면 여러 개의 지점을 만들어 가지고 조직을 키우는 방법도 있는 거고요. 그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부동산 프랜차이즈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부동산 프랜차이즈가 유독 안 나옵니다. 물론 몇 개 있죠. 뭐 우대빵도 있고 미스터 홈즈라는 브랜드도 있고, 뭐 어쨌든 요즘은 개수가 뭐 몇백 개 이렇게 되는 그런 브랜드도 탄생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부동산 프랜차이즈가 예를 들면 뭐 치킨이나 피자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 되게 발전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적어도 부동산 프랜차이즈에 관해서는 우리나라는 아직은, 네, 초보적인 수준에도 가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도 부동산 프랜차이즈 만들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부동산 프랜차이즈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조직을 거대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이 그런 신뢰를 얻게 되면 여러분이 리믹스하고 경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거를 부러워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그림을 그려갈 것인가, 이게 바로 체계적인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예를 들면 SNS 마케팅도 무조건 네이버 블로그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요즘은 유튜브가 대세라고 하더라. 유튜브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좀 더 쉬운 거부터,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부터 먼저 실천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여러분이 성과를 내면서 SNS 마케팅을 이렇게 활용하니까 뭔가 수익이 증가하는구나, 매출이 증가하는구나, 이런 걸 여러분이 경험하면서 점차적으로 영역을 확대해 가는 게 필요합니다. 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도 어느 날 갑자기 영업이 중요하다는데 영업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다고 해서 영업에서 성과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영업은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영업은 오랜 시간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구체적인 영업 전략, 매력적인 영업 프로세스를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도
영업을 잘할 수 있게 되고, 여러분이 영업을 잘하게 된다는 건 여러분이 직원을 늘리고 싶은 욕구가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영업 노하우를 알게 됐는데 왜 그걸 나 혼자만 합니까? 직원들을 뽑아서 그 직원들이 다 영업을 잘하게 만들면,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직원이 200만 원 벌어가면 나도 50만 원을 벌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예를 들어 8대2로 나누면 직원들이 200만 원 벌어가면 나도 50만 원 버는 거고, 만약에 5대5로 나눴다면 직원이 200만 원 벌어갈 때 본사도 200만 원을 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원들을 돈 벌게 만들면 결국 여러분도 돈 벌게 된다라는 거고, 직원이 영업을 잘하게 만들면 결국 여러분이 돈 벌게 되는 거니까 왜 여러분이 영업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부동산들은 영업에 대해서 그만큼의 연구를 안 하기 때문에 자료도 별로 없고 교육도 별로 없고, 그죠? 부동산 영업에 대해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키는 것도 별로 없고, 그리고 제가 아까 저는 CRS 교육이라고 하는 외국 교육 과정을 가서 듣고 온 거 아닙니까? 그죠? 교육을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여러분도 결국 영업에 대한 교육은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죠? 영업이, 부동산에서는 영업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자, 그 이후에도요, 여러분, 오늘 뭐 설명은 못했지만, 예를 들면 컨텐츠 마케팅.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정보를 제공해라.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면 욕먹지 않는다. 여러분, 문자를, 무분별하게 문자를 보내고요. 무분별하게 카톡을 보내면 욕먹습니다. 내가 부동산, 내가 부동산 하는 사람이니까 열심히 매물을 문자로 보내주고 카톡으로 보내주고 이메일로 보내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계속 매물만 문자로 보내고 카톡으로 보내면 욕먹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면 유익한 정보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유익한 정보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유익한 정보를 고객들에게 꾸준히 뿌려주는, 이걸 보통 뭐라고 말하면 컨텐츠 마케팅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오늘은 제가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또는 부동산 중개회사가 마케팅을 잘하고 싶으면 컨텐츠 마케팅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컨텐츠 마케팅을 체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 우리 회사가 어떻게 하면 컨텐츠 마케팅을 꾸준히 실천할 수 있을까? 큰 돈 안 들이고 실천할 수 있을까? 적은 시간을 투자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57분이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뭐였습니까? 위기탈출, 공인중개사 위기탈출 전략. 여러분이 위기로 느끼신다면 가만히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세상이 변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고요. 부동산 중개시장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라도 한 가지씩이라도 변화를 주셔야 되는데, 막연한 변화, 막연하게 노력하지 마시고요. 검증된 방법들을 연구하십시오. 검증된 방법들을 실천하십시오. 검증된 방법들을 실천을 하면 나아집니다. 어떤 분들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실천을 해도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으면 실천을 못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런 부분은 좀 믿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굳이 표현하면 부동산 경영학이거든요. 부동산 경영학이라고 하는 게 이런 개념입니다. 뭔가 체계적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실, 부동산 중개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소위 어느 정도 연구되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실천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변화를 주면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이 아까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오늘이 첫 번째 주제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위기탈출 전략 첫 번째. 그 다음에 아마 그 다음 주제가 저희가 SNS 마케팅, 공인중개사를 위한 SNS 마케팅 교육을 한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를 위한 창업 교육도 한번 할 거고요. 공인중개사를 위한 프랜차이즈 교육도 한번 할 거고요. 제가 아마 올 하반기쯤에는, 올 후반부쯤에는 공인중개사를 위한 영업교육도 한번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